양이 조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1시간 10분이 넘지 않게 가능한 1시간에서 1시간 사이에 강의 마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질의응답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이 영국의 역세권 구조조사 벌사학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목차를 보고 잠깐 말씀을 드리면 크게 세 파트로 나눠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반부에 일단은 역세권이라고 하는 그 모델 자체가 영국에서 거의 출발했다고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래서 물론 전 세계에서 역세권이 어디서 제일 먼저 출발했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론들이 있고 또 이것이 쉽게 말해서 달리기 하듯이 뭐 준비당해서 어디가 1번, 2번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서 어디가 제일 먼저냐라고 얘기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일단은 기차를 제일 먼저 개발을 해서 운영을 했고 그 다음에 기차역 주변에 상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업무 서비스 시설을 조성하는 그런 일련의 사업들을 영국이 가장 먼저 했기 때문에 아마도 영국의 역세권 관련돼서 가장 많은 개발, 그 다음에 고민, 그리고 대안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제가 전체적으로 영국의 역세권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고 이런 게 챕터로 해서 처음 역세권부터 역세권 재구조화 그리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까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사례는 두 가지로 해서 하나는 당연히 런던에 수도권인 런던의 역세권하고 또 하나는 영국을 대표하는 지방 도시인 셰필드 두 지역의 역세권 수도권에서는 런던 브리지 역세권하고 그 다음에 셰필드 지방의 중앙 역세권 두 가지를 사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역세권하고 지방의 역세권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영국의 경우도 런던의 역세권하고 지방의 역세권의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경제적인 여건도 다르고 정책적인 여건도 다르고 그에 따라서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이나 또 투자를 받는 방식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개의 사례 지방과 중앙의 역세권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21세기 역세권 르네상스라는 표현은 제가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제가 한 10년 넘게 지금 역세권을 연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21세기 역세권 르네상스라는 표현을 제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고 상징적으로 제가 21세기 역세권이 어떻게 다른가를 연구를 하면서 이런 일입니다. 아마 오늘 제가 일정을 보니까 아마 1교시 때 우리 김승배 회장님 와서 강의를 하신 것 같은데 좀 동사개발을 우리 김승배 회장님 저한테 그 연구 요청을 주셔서 4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제가 한 2년 동안에 21세기 역세권 르네상스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그 연구 결과가 협회를 통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대략 한 30분 정도 말씀드릴 역세권에 관한 이야기는 영국의 이야기이기도 한데 제가 역세권 연구를 하면서 느낀 것이 이 이야기가 과연 영국에만 생각될까? 아마도 전 세계의 대부분의 도시가 비슷한 모양으로 역세권이 형성되고 발전했다가 쇠퇴하는 비슷한 과정을 거쳤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마도 우리나라의 또 우리 도시의 또 인천의 우리 주변의 역세권과 비슷한 맥락일 것이라고 보시면 아마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역세권이 어떻게 해서 조성이 되느냐를 잠깐 제가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당연히 처음에 도시 중심부에 철도역이 건립이 됩니다. 이때는 철도역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화물이죠. 사람을 이송하는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화물을 이제 움직이는 역세권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이제 이동하는 수단으로 같이 혼합되게 되죠. 처음에는 화물에서 사람으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역세권 주변에는 우리가 말하는 유동인구가 확보가 됩니다.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전환점이 만들어지는 게 화물 운송과 사람 운송하면서 유동인구가 확보되니까 역이라는 것 자체가 기차역이라는 것을 공공건축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기반 시설이 아니라
교통 인프라스트럭처 기반 시설이 아니라 이것이 도시를 대표하는 또는 지역을 대표하는 나아가서 나라를 대표하는 공공건축물로 인식하는 단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공공건축물로 인식되는 단계가 지나면서 역세권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제 강의 끝난 다음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역세권이라는 표현을 영어로 뭐라고 쓸까? 혹은 독일어로 뭐라고 쓸까? 혹은 불어로 뭐라고 쓸까? 이 말을 찾아보시면 혹은 뭐 챗GPT나 이렇게 찾아보시면 상당히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역세권이라는 영어 표현이 없습니다. 역세권이라는 독일어 표현 없습니다. 역세권이라는 불어 표현 없습니다. 각자 자기 나라마다 다르게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대개 스테이션 스피어 또는 스테이션 에리아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역세권을 우리가 이 단어다라고 공통적으로 우리가 다 동의하는 단어 하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역세권이라는 것이 자생적인 측면도 있고 지역적인 측면도 있고 독특한 맥락이 있습니다. 따라서 역세권이 형성되는 과정들이 보편적인 제가 지금 말씀드린 논리가 있으나 나라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는 역세권이라고 하면 이것이 기차역 중심의 주변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혹은 지하철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혹은 두 가지를 합쳐서 얘기하는 것인지 그리고 유럽의 경우는 역세권이라고 하면 최근에는 대부분이 초속 열차가 다니는 주변에 떼제베나 이체나 이런 이제 초속 열차가 다니는 곳을 통상적으로 역세권이라고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세권의 정의는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역세권이 도시계획이나 건축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되는 주제구나라고 해서 이전까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4단계 이전까지는 실제로 도시 계획상에서 역세권이 뭐가 역세권은 역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500m가 1km가 그 주변에 무엇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정의들이 없었는데 초기에 역세권이 형성되면서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 이슈로 다뤄야 된다라는 이제 흐름이 만들어졌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도시계획과 건축 디자인에 역세권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 단계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도시계획과 건축 디자인에 역세권이 포함되니까 이제 랜드마크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상징성이죠. 따라서 특히나 유럽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유럽 여행을 가시면 기차역이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건립된 것을 아실 수가 있죠. 그게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도시계획이나 건축 디자인에서 역세권이 다뤄지면서 상징성을 보유하는 따라서 우리 도시의 가장 중요한 상징이 기차역이다 라는 이제 역세권이라고 하는 의미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차역이 하나의 랜드마크, 어느 도시를 대표하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대성당에 먹지 않은 화려한 건물을 짓는다든지 굉장히 중요한 건축 구조 재료 범위들이 여기에 디자인으로 가미가 되는 이런 단계를 맞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역세권이 완성될 단계가 되면 역 자체가 생활권, 즉 라이프스타일에서 가장 중요한 생활권으로 연결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역 주변에 주거지역이 형성이 됩니다. 당연한 거겠죠. 이게 역 자체가 교통시설이면서 공공공간이면서 주변의 상업시설과 업무공간까지 만들어지니까 이것을 주거지역으로 연결시키는 단계의 일곱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을 우리가 하나의 역세권이라고 하는 도시의 중요한 기반시설을 인식하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8단계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아래 제가 다이어그램을 그린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TOB라고 하는 트레인 오리엔티드 디자인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것이 하나의 타입으로 돼서 이때 이후부터는 기차역을 만드는 도시나 기차역을 만드는 국가는 처음부터 아예 역세권을 염두에 두고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이어그램에 제가 그린 것처럼 기차역을 만들고 주변에 상업 업무 지역을 조성하고 퍼블릭 스페이스 공공공간, 공원이나 녹지나 보행 공간을 만들고 그 배후에 주거 지역을 만드는 아예 처음부터 역세권을 이렇게 조성하는 이것이 이제 우리 도시가 지난 길게 보면 한 150년, 짧게 보면 한 100년 동안 역세권을 만들어 온 단계입니다. 지금 제가 옆에 보여드린 두 장의 사진이 이것은 영국의 이제 버밍엄인데요. 버밍엄이 영국에서도 런던보다도 훨씬 더 먼저 역세권을 만들었던 도시입니다. 보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이 됐습니다. 기차역을 중앙에 기차역을 만들고 주변에 상업 업무 지역을 조성하고 쇼핑몰을 조성하고 퍼블릭 스페이스를 조성하고 배후에 주거 지역을 만든다. 이와 같은 형태가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확산이 돼서 거의 전 세계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역세권도 사실상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역세권이 본격적으로 조성된 것이 이제 19세기 초반을 넘어서면서 역세권이 조성이 됐고요. 현실적으로 시기적으로 보면 대략 2차 대전 이후에 본격적으로 조성됐다고 하는 것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역세권의 모양을 갖추는 것이. 그래서 대략 한 1950년대, 60년대의 자료들을 보면 역세권이 우리 도시의 미래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즉, 역세권을 통해서 우리 도시가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논리를 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역세권이 생각보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역세권의 그 성장 동력 자체가 급격하게 악화되는데 그게 자동차가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자동차가 등장한 것은 20세기 초반이지만 20세기 초반만 해도 기차와 자동차가 공존하는 시대였는데 빠르게 자동차 중심의 시대로 바뀌면서 제가 두 개의 다이어그램을 지금 그렸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게 앞서 제가 설명드린 전형적인 역세권. 그래서 기차역을 중심으로 해서 상업 업무 공간, 공공 공간, 주거 공간이 어우러진 기차역의 가운데 위치하죠. 즉 허브 역할을 하는데 이 한 레이어의 자동차가 등장을 합니다. 자동차가 등장하면서 기차역 주변이 차로 둘러쳐지게 되는 이런 형태가 벌어지면서 단순하게 차가 도시의 기차역 주변에 도입됐다의 문제가 아니라 차로 인해서 역세권의 기본적인 구조, 역세권이 자연스럽게 갖춰지던 구조가 다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로 인해서 역세권이 급격하게 쇠퇴하는 시대를 갖게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역세권의 거의 초기 모델인 킹스크로스의 19세기 모습입니다. 자동차가 없을 때죠. 지금 마차가 다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이제 킹스크로스의 19세기 모습인데요. 이게 20세기에서 이렇게 바뀝니다. 제가 지금 왼쪽에 다이어그램으로 설명드리고 있어요. 자동차가 이제 블랙캣 택시입니다. 택시가 기차역의 정문에 바로 들어오는 형태.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보이는 거의 모든 기차역이 동일한 모델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고전적인 모델에서 건축이나 공간이 바뀐 건 없습니다. 오로지 마차나 이런 걸 교통수단이 바뀌어서 차로 바뀌면서 우리가 도시 성장 모델로 설정했던 역세권이 다 와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역세권이 도시를 성장시키는 성장 모델이 아니고 반대로 도시 쇠퇴를 야기하는 주범으로 역전이 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역세권을 오히려 성장 모델이 아니고 쇠퇴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고 가장 큰 건 이제 비환경적인 자동차로 인해서 비환경적인 이제 모델 중에 하나로 역세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리면 역은 죄가 없죠. 역이 비환경을 기차가 사실은 비환경을 유도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자동차 시대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인해서 역세권이 와해되기 시작했는데 이 자동차로 인한 도시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도 생각보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대개 20세기 후반에 1900년대에서부터 이제 자동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동차가 발생하는 CO2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어마어마하게 높기 때문에 20세기 후반, 21세기 초반에 상당히 재미있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국가마다 국민들을 설득합니다. 뭘 설득하냐면 자동차를 많이 타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라. 그러니까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뭐 버스도 있고 기차도 있고 지하철도 있고 심지어 자전거도 있고 이런데 장거리 여행을 할 때는 사실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마다 도시마다 매우 디테일하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20세기 후반, 21세기 초반에 굉장히 많이 발표를 하면서 시민들을 설득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니까 기왕이면 기차를 타시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게 대표적인 프랑스의 리옹에서 이태리 튜린으로 가는 그 화물을 수송하는 이 비율을 보여주는 건데요. 2010년만 해도 자동차가 80%였고 기차가 20%였습니다. 그러니까 8대 1의 비율로 한국을 운영했다는 얘기죠. 80%가 자동차니까 대부분 자동차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8대 2의 비율이 2010년에 그런데 2030년이 되면 이것을 51대 49까지 만들겠다. 이제 5년 남았죠. 그럼 이게 8대 2에서 5, 그러니까 5대 5가 되는 게 어떤 차이냐? 이게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어마어마하게 낮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 도시가 친환경적으로 바뀌려면
자동차 사용을 줄이고 기차 사용을 늘려야 된다. 그렇게 해서 또 다른 형태의 역세권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신역세권입니다. 그래서 신역세권이라고 하면 다시 기차역 주변에 등장한 자동차를 다 빼내고 그 주변에 새로운 형태의 주거, 업무, 상업 공간을 조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가 차지했던 그 기차역 주변의 공간이 공공 공간으로 다시 바뀌는, 녹지로 바뀌는 이와 같은 신역세권이 조성되는 것. 이게 이제 제가 계속해서 주장을 하는 바이고요.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자동차를 빼내고 공공공간이나 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것뿐이 아니라 여기는 복합 비즈니스 영역이 또 조성이 됩니다. 최근의 상황이죠. 짧게 보면 10년, 길게 보면 20년의 상황인데요. 최근의 상황은 복합 비즈니스, 즉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모든 업무 기능이 어우러지는 이런 공간. 이것은 앞서 보여드렸던 초기 단계의 역세권과는 다른 형태의 역세권입니다. 이것을 제가 신역세권이라고 부르고요. 신역세권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 하면 기본적인 친환경 도시, 기차역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도시와 스마트 시티, 그러니까 역세권 자체를 훨씬 더 디지털라이즈, 전자화하고 그 다음에 체계화하고 기술적으로 높은 수준의 여러 가지를 도입하는 스마트 시티의 개념이 도입이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스타트업 중심의 비즈니스 플랫폼을 만드는 이게 이제 신역세권입니다. 최근의 역세권에 유럽에서 최근에 등장한 오늘 제가 사례를 보여드릴 역세권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의 역세권이 친환경 도시의 개념에서 가장 앞서 있고 스마트 시티 개념에서 가장 앞서 있고 그리고 비즈니스 플랫폼 역할을 하는 이것이 이제 신역세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역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역세권은 과연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감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신역세권 개념에서 대단히 후진국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과거에 심지어는 100년 전에 만들어진 역세권의 모습을 아직도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구조를 깰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자, 이 부분 제가 여러분 가지고 오신 자료 없는 새롭게 좀 추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 최근의 상황을 좀 말씀드리려고요. 그럼 유럽에서 지금 현재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이 신역세권의 개념을 통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몇 가지만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오늘 제가 영국 얘기를 말씀드려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좀 영국보다 앞선 흐름들이 좀 있어서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잠깐요. 자, 기차역이 새로운 형태의 신역세권의 중심이 된다. 이 이야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자동차 사용을 금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가능하면 줄인다는 얘기겠죠. 그 이야기를 또 조금 더 앞서 나가서 얘기를 하면 사람들에게, 일반 시민들에게 기차나 지하철을 포함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 결국 도시의 미래다. 이것이 정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15년을 전후해서 코로나 전이죠. 코로나 직전부터 유럽에서 어떤 움직임이 생기냐면 대중교통을 전면 무료화하자는 도시들과 국가들이 등장합니다. 이거 엄청나게 파격적이죠. 2015년에 우리 도시는 우리 국가는 향후 몇 년 안에 대중교통 요금제를 전면 폐지하겠다. 이런 도시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2020년에 유럽의 룩셈부르크가 현재 대중교통을 전면 무료화했습니다. 프리 퍼블릭 트랜스포트죠. 돈 하나도 안 낸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시내에서 움직일 때는 시내에서 움직일 때 얼마 안 되면 1,000원 내고 몇만 원 내면 되는데 지역으로 나갈 때는 여러분들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룩셈부르크는 국가 전체로 대중교통 전면 무료화를 2020년부터 하기 시작했고요. 프랑스와 독일과 영국의 일부 도시에서 지금 시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2030년 5년간을 기점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유럽에서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대중교통을 전면 무료화하겠다고 합니다. 대중교통 전면 무료화에서 핵심은 기차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대중교통 버스나 이것의 운영비와 기차의 운영비와 관리비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차를 전면 무료화하겠다고 하는 그런 이상적인 논리를 폈고 2020년에 룩셈부르크가 출발을 했고 지금 독일과 영국, 프랑스는 시범 운영을 몇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 또 재밌는 의미가 이제 발전되는데요. 기차를 전면 무료화한다는 이야기는 불똥이 다른 데로 듭니다. 어디로 드냐면 이산화탄소를 발생하는 주범,
교통수단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발생하는 주범은 비행기죠. 자동차가 아니라 비행기입니다. 비행기가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이 아주 그 후진적인 교통 시스템이라고 하는 논리가 또 등장을 합니다. 따라서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기차를 놓을 수 없는, 기차를 완전히 세워놓는 이런 경우는 제외하고 향후에 비행기 사용량을 줄이자. 그럼 비행기 사용이라는 두 가지가 존재하죠. 하나는 국제선, 하나는 국내선. 그 중에 국제선을 금지할 수는 없죠. 그래서 단거리 비행, 즉 도메스틱 플라이트라고 하는데, 쇼트홀 플라이트는 도메스틱 플라이트라고 하는데, 국내 단거리 항공은 금지하자. 즉 국내에서 이동할 때는 비행기를 타지 말고 대중교통, 그 중에 기차를 주로 이용하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등장을 했고요. 룩셈부르크가 2020년에 대중교통 전면 무료화를 한 다음에 다음 단계 논의가 진행이 됐고, 실제로 2023년부터 지금 프랑스는 단거리 비행을 찾는 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과 독일과 이태리와 스페인은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지금 법은 아닌데요.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단거리 여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영국 같은 경우 내년부터 법적으로 이제 그 단거리 여행, 국내에서 비행기를 이동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얘기죠. 그럼 어떻게? 기차로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투표를 했는데 62%의 유럽인들이 단거리 비행 금지하는 걸 찬성을 합니다. 그럼 이거 되겠다는 얘기죠. 통과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아마도 내년이나 후년에 여러분들이 유럽에 오시면 비행기를 타고 유럽 안에서 움직이는 건 거의 불가능. 물론 바다를 건너야 되는 경우에는 불가능하겠죠. 그 경우는 이제 비행기로 가야 되지만 건너서는 기차로 다 이동해야 하는 이런 이제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럼 증거가 있느냐? 당연히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BBC에서 이제 통계치를 발표한 것인데요. 지금 보십시오. 도메스틱 플라이트, 제가 말씀드린 단거리 비행이 발생하는 스로트 발생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다 아는 단거리가 더 많이 발생합니다. 자동차보다 이산화탄소 발생량 자체를 보면 자동차보다 적지만 직접 간접, 그러니까 non CO2 에미션이라는 게 CO2 말고 이산화탄소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의 환경 오염원들이 있습니다. 단거리 비행이 압도적입니다. 어디하고 비교해야 되냐면 당연히 기차, 유로스타, 초고속 열차 이 두 가지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뭐 이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3배, 4배의 개념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10배 이상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궁극적으로 유럽에서는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대중교통 무료화하자. 그래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거리 비행 금지하자. 궁극적으로 그 국가의 혹은 지역의 교통 시스템은 기차와 초고속 열차를 연결하자. 이 두 가지가 현재 유럽에서 지금 매우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가장 큰 핵심은 친환경이죠. 두 번째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신역세권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 도시의 성장 모델로서 가장 타당하다는 하는 주장. 이 두 가지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노란선들은 일부 새로 조성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노란선은 이제 유로스타입니다. 유로스타로 노란색으로 런던에서부터 파리에서 릴까지 쭉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네덜란드, 독일 쭉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유로스타를 그 지역의 기차로 연결하는 유로스타와 기차가 연결이 돼서 궁극적으로는 전 유럽이 비행기를 금지하고 기차와 초고속 열차와 지하철을 연계하고 그리고 지역 안에서는 다시 신역세권을 조성하고 그 신역세권 안에서는 자전거와 보행으로 움직이고 이렇게 되면 자동차 사용이 대폭 줄어들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힌트로 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상황에서 대중교통을 전면 무료화하게 되면 기차나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으면 이건 상황이 완전히 역전될 수 있죠. 역전된다는 것은 자동차 사용은 거의 하지 않게 되고 대중교통으로 기차와 지하철 그리고 초고속 열차 그리고 경우에 따라 개인이 이동할 때는 자전거와 보행 이런 방식으로 바뀌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증거를 보여드려야 되겠고요. 최근에 제가 연구하고 있는 도시인데요. 제가 지금 최근에 이제 취리하고 북유럽 도시를 연구하는데 오늘은 이게 핵심이 아니니까 자세하게 설명드리진 않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취리 중심부에서 센트럴 취리에서 남 서쪽에 있는
잘시포트 할레라고 하는 여기 있는데 여기가 있는데 지금 이것은 이렇게 가운데 있는 데가 원래 종이 공장, 종이를 만들던 실시티라고 하는 종이를 만드는 공장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이 공장을 최근에 이렇게 리노베이션을 해서 여기를 복합 상업 업무지구로 바꿨습니다. 앵글은 약간 여기 3D 호수고요. 이 지역을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마우스로 제가 가리키는 여기가 원래 기차가 지나가는데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해서 기차가 지나갑니다. 원래 이건 옛날에도 있었던 겁니다. 1900년대에 만들어진 1904년 오늘 이때 만들어진 기차가 여기 지나갑니다. 그 기차역은 그대로, 기차선은 그대로 여기 유지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잘시포트 할레 역세권을 조성하면서 잘시포트 할레가 여기 있는데요. 이 역을 조성하면서 어떻게 기차역을 조성하냐면 우리가 말하는 기차역이 없습니다. 기차역이 없다는 게 뭐냐면 기차를 그냥 타고 내릴 수 있습니다. 돈은 알아서 내도 되고 안 내도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차 역세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기차역 건물 안에 들어가서 표를 사고 그 다음에 표를 찍고 안으로 들어가서 플랫폼에 대기하다가 기차가 오면 타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그냥 걸어가다가 내가 필요할 때 타고 내리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기차가. 기차가 이렇게 옵니다. 기차가 상업 업무 공간 중심을 지나갑니다. 내가 필요할 때 내리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타는 겁니다. 요금은 현재는 무료는 아니에요, 취리가. 그래서 요금은 본인이 알아서 내는 거죠. 물론 아직은 무료가 아니기 때문에 안 내는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이것을 단속하거나 하시는 거의 않아요. 이렇게 해서 전면 무료화의 전 단계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내가 필요할 때 어디서 뛰어가서 타고 내리고 이런 상황이죠. 이렇게 됩니다. 이게 기차역이에요. 지금 보여드린 잘시포트 할레역인데 옆에 업무 공간입니다. 옆에 상업 공간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 아무런 배려가 없어요. 오른쪽 사진 보시면 알겠죠. 아무런 배려가 없습니다. 기차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표를 사고 그 다음에 뭘 찍고 뭘 검사를 받고 내리고 타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타고 내리고 하는. 이렇게 하면 그러면 뭐 이게 어떻게 유지가 되느냐? 이거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기차라고 하는 건 초기에 설치하는 건설비가 많이 드는 것이지 유지 관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또 유지 관리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그것을 지금 우리가 처리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 자동차 여러 가지 교통수단 이걸 대체하는 것까지 전부 다 토탈에서 경제성을 따져보면 기차를 또는 전차를 지하철을 무료화 운영하는 게 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든 대중교통 중에서도 기차를 그냥 우리 커뮤니티의 라이프 스타일의 일부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이런 역세권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잘시포트 할레 역세권이 이제 최근에 만들어진 역세권인데 따라서 아마도 여러분들 최근에 유럽 여행하신 분들 유럽에 가보시면 비슷한 역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리어 프리라고 하는데요. 베리어 프리 스테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냥 타는 거죠. 다만 두 종류가 있죠. 무료로 운영하는 데가 있고 유료로 운영하는 경우는 내가 사전에 요금을 결제한 거죠. 그러니까 냈는지 안 냈는지 본인의 양심에 알아서 하는 겁니다. 물론 단속을 해서 걸리면 엄청나게 많이 내는다고는 하지만 단속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이 과도기인데 이 시기가 바뀌고 나면 아마도 유럽은 지금 전면 대중교통 무료화가 시행이 되고 그 다음에 도메스틱 플라이트를 금지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차와 지하철과 여러 가지 관련된 노면전차, 트램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구실된 이런 구조로 갈 것입니다. 또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영국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영국의 상황은 그럼 어떻게 이제 바뀌고 있느냐? 그 출발을 약간 뒤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정책 얘기를 제가 해야 되거든요. 왜 정책 말씀을 드리냐면 영국은 굉장히 복잡한 정책 구조, 그래서 중앙정부와 광역정부와 지방정부로 이루어진 세 개의 정책 시스템에서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에 따라서 디테일한 실행 규칙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이 PPG라고 하는 Planning Policy Guidance라고 하는 영국을 대표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이 제가 오늘 이 정책 25가지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PPG6 여섯 번째 1996년에 만들어진 PPG6에서 도심 중심부와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는데 여기서 지금 제가 앞서 보여드린 역세권의 의미 변화를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룹니다. 그리고 PPG 13에서 트랜스포트 교통수단의 역할 그리고 교통수단 중에서도 자동차가 아니라 기차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이려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앞서 보여드린 일련의 이야기들이 PPG를 통해서 압축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영국이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반에 가장 강력하게 시민들에게 설득했던 것은 제가 이미 말씀드린 자동차를 사용하지 말자, 최소화하자, 가능하면 기차와 지하철을 이용하자, 그리고 기차와 지하철과 연결된 자전거와 보행, 그리고 기차역 주변의 업무 공간과 상업 공간을 조성해서 기업에서도 그 공간들을 활용하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최근에 이제 인기가 있는 코워킹 스페이스나 각종 업무 공간이 역세권으로 보이게 되는 것. 이것이 영국의 경우에 96년 요 전후 2001년대 정책으로 도입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오늘은 제가 도시개발공사 이야기를 길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조금 뒤에 핵심이 있어서요. 영국은 이제 도시를 발전시키기 위한 실행기구로서 도시개발공사가 1981년부터 92년까지 9개 지역이 13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지도에다 표시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도시개발공사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게 상당히 재미있는 게요. 도시개발공사가 위치하는 지역을 번역으로 만들어도 대개 4개의 번역입니다. 이렇게 센트럴 런던, 수도 번역, 그리고 런던의 중심부는 2개 번역, 버밍엄 번역과 맨체스터하고 리버풀이 자리하는 번역, 그리고 맨 위쪽에 북부 번역이 더 위쪽은 스코틀랜드가 아니고요. 이렇게 4개의 번역으로 나눠지는데 이 번역이 뭐냐면 이게 기차로 연결되는 번역이에요. 그래서 도시개발공사가 영국의 쇠퇴를 주도하면서 보이지 않게 중심으로 잡았던 것이 기차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 흐름을 재생의 흐름을 만들었다고 하는 논리가 성립합니다.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지도를 제가 보여드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영국에서 역세권 재구조화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앞서 보여드린 도시개발공사가 20세기 후반에 1980년대부터 도시 재생 사업을 벌이면서 실질적으로 기차역을 재생한다 이런 얘기를 전면에 내세우진 않았지만 궁극적으로 수도인 런던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이 활성화되려면 자동차를 이용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하면 수도권과 긴밀하게 연결시키느냐의 개념이기 때문에 기차역을 역세권을 재구조화하는 노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20세기 후반부터 현재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런던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위쪽으로 연결하는 중부와 북부 지역을 역세권으로 다시 엮는 수도권과 지방도시를 연계해서 지역을 활성화하는 이와 같은 이제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이걸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하게 제가 단순화해서 지도로 기차역 중심으로 보여드리면 이런 식입니다. 런던이 메인 허브고요. 버밍엄이 그 다음 허브이고 리버풀과 맨체스터, 뉴카슬 이렇게 연결됩니다. 영국의 수도는 런던이고 영국의 제2의 도시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3개가 있는데 그게 버밍엄과 리버풀과 맨체스터입니다. 이렇게 해서 허브를 4개를 만든 거죠. 이 허브 4개가 거점 도시가 되는데 그 거점 도시란 말을 달리 표현하면 역세권 거점 도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스코틀랜드까지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웨일즈, 스코틀랜드 이렇게 합치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브리티시가 되는 것인데 어쨌든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역세권을 만들어 나가는 것. 다시 말하면 기차역의 역할을 강화해서 도시의 균형 발전을 모색하는 것. 그리고 새로운 역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역을 강화하는 방식이죠.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영국이 심혈을 기울인 게 뭐냐면 끊긴 구간들이 있죠. 그러니까 런던에서 버밍엄을 통해서 만체스터나 리버풀, 뉴카슬, 에든버러, 글라스고 이렇게 연결되는데 여기에서 끊긴 중심부가 있습니다. 노팅엄과 셰필드입니다.
이 구간을 총성 열차로 연결을 하는 거죠. 오늘 제가 셰필드를 보여드리려는 이유가 셰필드 역세권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런던에서 출발해서 버밍엄으로 가서 전에는 맨체스터로 올라간다가 다시 내려가거나 되게 복잡했는데 아니면 초고속 열차가 아니라 느린 기차를 타고 이렇게 노팅엄으로 셰필드를 갔어야 되는데 지금은 버밍엄을 통해서 바로 셰필드로 지금 이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영국은 초고속 열차로 그러니까 일반 기차가 아니고요. 우리로 따지면 이제 그 KTX겠죠. 초고속 열차로 도시를 연계하는 것. 초고속 열차 중심의 역세권을 만드는 사업에 지금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자, 초고속 열차를 통해서 기차 연계, 교통 연계를 다시 하는 거에 효과가 어느 정도냐 바로 나타나는 거죠. 제가 지금 퍼센트를 113, 149, 139, 181, 163 쓴 퍼센트가 뭐냐면 기차 역세권, 초고속 열차 중심으로 해서 기차 역세권을 바꾼 다음에 원도심의 고용률이 얼마나 변했나를 제가 한번 조사를 해서 적은 거니까 기차가 그냥 다니는 것과 초고속 열차를 중심으로 역세권을 재구축한 경우에 고용률이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어마어마한 상승인 거죠. 즉 원도심의 쇠퇴 문제를 초고속 열차와 역세권, 신역세권을 조정해서 바꾸자. 이것이 작동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율을 보면 런던은 뭐 너무 당연한 거니까요. 이 도시들이 버밍엄이나 셰필드나 리버풀이나 뉴카슬이 통상 우리가 영국에서 도시재생에서 가장 성공했다라는 도시로 평가를 하는데 이 도시들이 왜 도시재생을 평가했는가는 여러 가지 활성화 사업에 성공했다, 문화예술 사업에 성공했다, 혁신 사업에 성공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이야기를 좀 다른 관점에서 표현하면 기차역과 그것을 중심으로 한 신역세권 조성에 성공했고 그것을 통해서 원도심의 재활성화에 성공했다.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좀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남은 시간 동안에 제가 두 개의 사례,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론적인 내용들이 실제로 런던에서 수도권에서 어떻게 신역세권을 조성하고 있는가, 그리고 셰필드에서 지역 도시에서 신역세권을 어떻게 조성하고 있는가, 그 사례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런던 브리지 역세권인데요. 런던 브리지 역세권을 설명하는 건 제가 좀 이해하시기 편하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세 가지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초고층 건물을 이용했다는 것, 역세권을 조성하면서, 그리고 입체 도시를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지역 재생을 위한 원동력, 즉 역 자체의 교통 개념을 넘어서 이것이 원동력이 됐다는 것,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런던의 시도인데요. 런던 브리지역은 이쪽입니다. 템스 강의 남쪽에 있는 크게 보면 이게 런던 브리지 역입니다. 전체가 런던 브리지, 제가 빨갛게 원형으로 그린 것이 런던 브리지 역세권이 되겠죠. 그래서 런던 브리지 역은 템스강 남쪽에 가장 중요한 역입니다. 남쪽에서 영국의 런던의 남쪽에서 중심으로 영국의 지방에서 남쪽 지방에서 런던으로 올라올 때는 이 런던 브리지 역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그런데 이 런던 브리지 역이 매우 좋지 않은 오명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세 가지만 정리해보면 런던에서 가장 혼잡한 역, 남쪽에서 다 올라오는 거니까요. 그리고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1980년대 사진인데요. 가장 열악하고 위험한 역. 그리고 기차역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기차가 동서로 가든 남북으로 가든 단절이 생기죠. 공간에 기차역으로 인해서. 그래서 엄청나게 큰 역입니다. 런던 브리지역은 기차역이 지역의 공간을 어떻게 단절시키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역. 그러니까 앞으로 오명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런던 브리지역만 이럴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1960년대, 70년대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70년대, 80년대 민자역사의 지금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혼잡하죠, 열악하죠, 쇠퇴했죠, 공간적으로 단절되어 있죠, 주변 상황 다 쇠락하죠. 아마 거의 비슷할 겁니다. 기차역의 모습이 다르고 주변 교통 환경이 다르고 맥락이 다르고 경관이 다르지만 비슷한 형태의 쇠퇴를 겪고 있죠. 따라서
이 기차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대단히 어려운 얘기죠. 우리가 기차역을 재생하는데 혹은 재개발하는데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고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기차역이라고 하는 것이 1년, 2년, 10년, 20년 공사를 해야 될 사업이 아니라 그 지역의 경제가 좌우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것. 이게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기차역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이걸 철거하고 신축할 것인지 기존의 역을 리노베이션 할 것인지 이 결정 자체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기차역은 예를 들어서 인천의 지금 동인천역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텐데 지하철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걸 문을 닫고 공사할 수도 없는 거고 난감하죠. 그러니까 신축한다는 것, 리노베이션 한다는 것 자체가 기차역과 지하철역은 대단히 어려운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런던 브리지역이 이러한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 사진 주변의 상황, 오른쪽 사진 기차역의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모델을 만들었다. 이것이 그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모델을 만들냐 하면 런던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다가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정한 게 고층 건물을 기차역과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또 왼쪽 사진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보이시는 게 샤드라고 하는 300m 당시에 영국에서 가장 높았고 유럽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건립을 합니다. 건립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기차역과 300m 고층 건물을 바로 붙이는 겁니다. 주변 옆에다 건립하는 게 아니라 기차역 위에 얹히는 형식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그럼 왜 300m 고층 건물을 왜 굳이 이렇게 무리하게 건립을 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면 기차역을 건립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준비할 거냐죠. 정부에서 한다, 지자체에서 한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게 무슨 몇백억 단위가 아니라 몇천억 단위가 아니라 조 단위의 돈이 되는 일이란 말이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차역과 그것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차역을 이용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고층 건물이죠. 왜냐하면 이걸 수직으로 올려서 거기에 호텔이나 여러 가지 뭐 주거 업무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상업성을 갖춘 다음에 그 비용으로 역세권을 조성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이 사진과 옆에 지도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런던의 경우에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허락된 장소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법적으로 지을 수 있는 곳과 지을 수 없는 곳이 있는데 이게 경관 규정을 따릅니다. 그래서 안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게 센트폴 대성당입니다. 센트폴 대성당과 연결돼서 경관축을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이 경관축 안에 들어가면 고층 건물을 못 져요. 그러니까 센트폴 대성당의 경관을 가리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 보시는 이렇게 제가 동그라미로 그려준 이게 이제 고층 건물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고층 건물이 이렇게 모여 있다는 이야기는 센트폴 대성당의 경관축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오른쪽 아래에 샤드 템즈 이 300m 고층 건물 샤드가 센트폴 대성당 경관축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원래 고층 건물을 건립할 수 없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 법 조항을 완화해서 고층 건물을 짓게 해준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방식이 아니면 새로운 역세권을 조성하기 불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예외 조항이 적용이 돼서 고층 건물이 예외적 건물이 건립된 겁니다.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게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관축 안에 들어가서 원래 오랫동안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 고층 건물을 이제 건립 허가를 내준 것이죠. 여러분들이 런던에 오시면 대개 한 지역에 고층 건물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게 시티 뱅크라고 하는 지역인데 금융 권역이죠. 왜 여기 고층 건물이 모여 있느냐? 아시겠죠? 이유. 경관축에서 유일하게 런던에서 벗어난 지역입니다. 여기에만 고층 건물을 건립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른 지역에는 이 경관축에다 걸리기 때문에 높이 보통 통상적으로 75m, 100m 이상 올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런던 브리지 역이 이렇게 완공이 됐습니다. 2010 정확하게는 2014년인데 실제로는 더 걸렸습니다. 최근에 완공이 됐습니다.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런던 브리지가 완공이 되니까 수직 도시의 개념은 쉽게 이해하시겠죠. 여기 기능은 주거, 아파트, 상업, 업무공간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평 도시의 개념을 적용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요. 수평 도시의 개념이 역세권이지 않습니까? 수직 도시는 역세권의 기능을 이야기하고 수평 도시가 역세권의 실질적인 신역세권을 만듭니다. 그래서 수평 도시의 개념을 어떻게 쓰냐 하면 이 역세권 주변을 가능하면 공공공간으로 조성을 하는 겁니다. 퍼블릭 스페이스. 그러니까 역 주변 자체가 기차역을 이용하기 위한 저희 기능적인 목적과 더불어서 주민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쉬거나 통과하거나 머물거나 다른 쇼핑을 하거나 이런 형태의 공공공간, 다목적 공공공간을 만드는 것이 수평도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래의 사진이 기차역 안인데요. 실제로 기차를 타기 위해서 오는 기차 이용객도 있지만 이곳을 그냥 편안하게 퍼블릭 스페이스의 개념을 인지하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체 완성된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차는 실제로 위층에서 2층에서 우리는 다 여기 이제 에스컬레이터가 있는데요. 위에서 기차가 다니고 밑에는 지하철이 있고요. 제일 중요한 그라운드 층에는 기차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직적으로 옆에 뒤에 이제 나가서 보여드린 300m 보신각으로 나가서 보는 것을 보여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기차역 자체의 개념을 바꾸게 됩니다. 즉 수직적으로 기능을 집어넣고 수평적으로 퍼블릭 스페이스의 개념을 바꾸는 이런 식이죠. 그래서 플랫폼의 경우는 2층에 제가 사진을 좀 복잡하게 내장을 보여드리는데 요 오른쪽 사진이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에서 기차를 타는 겁니다. 2층이에요. 우리를 따르면. 그리고 아래층에 왼쪽 사진 1층에서 보시면 여기에 뭐 쇼핑도 하고 양쪽 지역으로 단절된 그 지역도 지나가고 그리고 요게 샤르템주 300m 보신 건물이 옆에 붙어있는 얹힌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요게 샤르템주고 요게 기차역입니다. 실제로 이제 멈춰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기차역 자체가 갖는 의미가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차역이 교통의 기능으로서 본질적 기능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원래 기차역에 없었던 업무, 그 다음에 주거, 그리고 각종 복합 기능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비용을 가지고 이 샤르템주를 조성하는. 그래서 샤르템주가 경관 규정의 예외를 적용받으면서 어떻게 이게 건립될 수 있었느냐? 조건이 이 사업자에게 샤르템주 전체의 역 자체의 리노베이션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이와 같은 방식을 쓴 것이죠.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래는 실제로 기차를 이용하는 그 공간이 없고요.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위쪽으로 올라가서 기차를 타는 구조이고 실제 아래는 굉장히 큰 홈코드 내부 공간이 만들어져서 시민들이 쇼핑도 하고 즐길 수 있는 이런 공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기차역이 위쪽에 있는 겁니다. 지붕도 다 새로 만든 거고요. 흥미로운 것은 앞서 제가 이제 기차역을 재개발하거나 재생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에서 왜 그러냐? 이것이 기차가 계속해서 운행을 하는 상태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런던 브리지역이 왜 높여받느냐면 런던 브리지역 재생 사업을 벌이면서 기차역을 단 하루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차를 계속 운행하면서 공사를 했다는 게 대단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고 불가능한 일인지. 기차역을 멈춘다는 것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래서 대중교통의 케이오스죠. 뭐 대혼란을 야기하는 것에서 기차역을 멈추지 않고 이 전체의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기차역을 타는 플랫폼이자 앞에 약간 흐리게 보이는데 샤르템주 300m 고층 건물로 연결되는 기차를 내려서 이 사진에서도 뒤쪽에 여러분들에게서 뒤쪽에 기차 타는 플랫폼이 있고요. 나와서 이렇게 샤르템주 들어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게 샤르템주 건물이고요. 자, 그럼 이제 지상층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수평도시 개념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상층에는 원래는 아까 처음에 사진 보여드렸을 때 런던 브리지 지역이 가지고 있는 악명들 지저분하고 단절돼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하는 역 그게 이제 이렇게 바뀐 거죠.
왼쪽 위쪽 사진이 앞쪽이고요. 아래 사진이 뒤쪽입니다. 똑같죠. 벽돌 건물로 리노베이션을 한 겁니다. 이런 증축을 했고요. 그리고 어떤 지붕을 씌웠고요. 그래서 원래 있던 기차를 리노베이션을 했는데 기차는 2층에서 타는 거고요. 아래쪽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들어가서 양쪽 반대편으로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이제 보면 표시한 겁니다. 반대쪽에 위쪽에 솔리거리와 센터머스 거리가 있는데 예전에는 사람들이 기차를 통해서 이렇게 지나간다는 게 불가능했죠. 기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지금은 이게 편해졌어요. 동선 자체가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를 화살표로 이렇게 보라색으로 거리 표시를 했는데 이 안에가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보행로이자 쇼핑몰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이제 메인 출입구고요. 이게 반대쪽입니다. 크게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연결되는 거리를 보여드리면 이런 옛날에 있던 여기 왼쪽이 옛날 원래 있던 리노베이션 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게 리노베이션 후의 모습입니다. 이 위치에 있던 15층짜리 건물을 헐고 상태로 들어섰죠. 그리고 이 위쪽에 어떤 지붕을 새로 덮은 겁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는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가하고 쇼핑몰로 지금 리노베이션 작업을 지금 현재도 벌이고 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죠 모습이. 그런데 완전히 바뀌었지만 기존의 철도의 구조를 다 갈아엎은 건 아닙니다. 거의 비슷한 도시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죠. 자, 그러면서 보시면 제가 거리 보여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원래 1차선 일반 통행으로 가던 이제 자동차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없으면 도로가 없습니다. 이것을 자동차 도로를 외곽으로 돌리고 이걸 이렇게 개널을 바꿨습니다. 이런 공간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 공간이 이 위치입니다. 스테이너블 공간. 그리고 좁게 보여지는 이 공간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원래 자동차 도로였습니다. 그리고 웨스턴 아케이드라고 하는 요 지금 제가 화살표 마우스로 가리키는 요 지역인데 여기도 원래는 그냥 통로, 창고 이런 곳이 있던 곳인데 이렇게 쇼핑몰 아케이드로 바뀌었습니다. 기차역을 만들면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공간을 이렇게 주민들을 위한 상업 업무 공간 겸 다목적 쇼핑 공간을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기차역 자체가 교통 인프라이면서 다목적 시설로 바뀐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존에 없었던 전혀 다른 형태의 실내 공간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신역세권의 개념이 이제 런던브리지역에도 등장합니다. 이런 식입니다. 이 공간이 지금 제가 보여드린 쇼핑몰로 조성된 이 공간은 원래는 그냥 창고였습니다. 화물, 쓰레기 또는 청소도구 이런 걸 쌓아둔 창고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런던브리지역은 현재 고층 건물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고 지상층에는 다양한 형태의 퍼블릭 스페이스가 자리 잡으면서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냐면 런던브리지역 자체의 변화를 넘어서 템스강 남쪽 전체를 바꾸는 이게 기폭제가 됩니다. 즉 초기에 제가 말씀드렸던 신역세권의 개념, 자동차 중심에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유동인구를 확보한 기차역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런던브리지역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템스강 남쪽의 전체를 바꾸는 원동력을 여기서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지금의 모습인데요. 템스강 남쪽 런던브리지역 주변에서 지금 제가 두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와 같은 모습은 불과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퍼블릭 스페이스가 없었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거나 쉬거나 음식을 먹거나 즐길 수 있는 퍼블릭 스페이스와 커뮤니티 스페이스와 엔터테인먼트 스페이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런던 브리지 지역이 만들어지면서 철저하게 기차와 자전거와 보행 중심의 대중교통, 자동차 당연히 거의 안 타죠. 여기에 지하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면서 템스강 남쪽 전체가 친환경적인 신역세권으로 조성이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아까 처음부터 전제했던 지금 21세기 유럽의 도시들이 바꿔나가고 있는 도시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제 연구하면서 인터뷰했을 때 찍은 사진인데 여기 계신 분들 좀 나이 드신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런던 브리지 여기 이렇게 바뀔 거라 여기서 이제 20년, 30년 사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바뀔 거라고 잘 상상은 못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당연하죠. 이건 사람이 모이는 이렇게 장소
그 역할이 아니라 아예 이 사람들이 가능하면 이용하지 않으려고 했던 곳이었습니다. 이 지역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보행 공간, 이게 템스강 쪽으로 걸어가는 이제 방향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게 요 이제 타워 브릿지가 보이고요. 런던 브릿지 역세권이 조성되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형식의 주변에 템스강 주변에 상업 공간이 만들어지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이 교통 연계가 안 되니까. 아래쪽에 이제 런던 시청, 구 런던 시청으로 연결되는 쪽이고요. 이렇게 해서 신역세권, 친환경적인 신역세권이 만들어진 최초의 그 런던의 사례가 이제 런던 브릿지에서 완벽한 형태. 그리고 콘술, 그래서 업무, 산업, 문화예술, 그 다음에 공공기관 이런 것이 다 들어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런던 브릿지 역세권이 빠르게 구성된 런던 브릿지 역세권이고요. 이 런던 브릿지 역세권이 전체 탐지강의 변화에 영향을 주게 되는 긍정적인 임팩트를 준 상황까지 벌어져서 현재 이 템스강 나돌 전체가 계속해서 1990년대부터 해서 지금까지 재생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게 런던 브릿지의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셰필드로 가보겠습니다. 런던 브릿지역과 셰필드를 비교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규모가 다르니까요. 그런데 런던 브릿지역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흥미로운 거죠. 그럼 그 설명을 드리기 전에 못하는 건 뭘까? 셰필드에서 하지 못하는 건 뭘까? 이건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죠. 첫 번째, 대규모 예산 투입 불가능합니다. 샤드와 같은 고층 건물을 건립하기 위한 대규모 예산이 디벨로퍼 예산일 텐데 불가능하죠. 셰필드와 같은 지역 도시에 북쪽의 지역 도시에 대규모 예산을 투자할 사람은 없습니다. 두 번째, 유동인구도 런던과 수준이 다르죠. 유동인구가 지방 도시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런던처럼 많은 유동인구가 있어야 뭔가 할 텐데 유동인구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 번째, 좋은 업무 공간을 조성해도 기업이 오진 않겠죠. 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투입 어렵죠. 예산 확보 어렵죠. 그 다음에 유동인구 확보 어렵죠. 기업 유치 어렵죠. 이게 지방도시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죠. 그럼 이것을 해결하는 게 지방 역세권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요소이겠죠. 자, 런던 도시 역세권을 보여드린 것처럼 똑같아요. 20세기 후반에 셰필드와 같은 지방역도 전부 다 쇠퇴합니다. 기차는 다닙니다. 교통 역할을 해야 되죠. 기차는 다니는데 기차만 다니고 나머지 주변에 주거, 업무, 상업 모든 게 다 쇠퇴해서 사람들이 정말 다니기 꺼려합니다. 내려서 내가 사는 집으로 가거나 쇼핑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고요. 주변의 모든 업무 공간, 상업시설 다 문을 닫습니다. 이게 지금 셰필드 원도시의 상황이에요. 이게 셰필드만 이러냐? 아니죠. 영국의 유럽의 대부분의 도시가 다 이렇고 우리 한국에 죄송하지만 인천역, 인천역, 주안역, 공항역, 부평역 다 동일한 상황이죠. 원도시를 포괄적 획득이라고 하는 건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벌어진 상황입니다. 기차역이 그야말로 단순한 교통시설로만 작동하는 상황. 사회경제적 활력을 상실하는 것. 지난번에 기초강의 보셨던 분들 요 얘기 제가 했는데 요 얘기 또 한번 중복해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포스터가 폴먼트라고 하는 영화 포스터예요. 폴먼트라고 하는 영화 포스터인데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이 주인공 5명이 폴먼트 주인공 5명이 셰필드의 철강 공장에서 일하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셰필드가 철강 도시로서 영국을 대표하는 유럽을 대표하는 그 대단히 큰 산업 도시로 발전을 했었는데 다 문을 닫습니다. 철강 산업이 문을 닫으니까 직장을 잃었잖아요. 직장을 잃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할 것을 찾다가 도저히 할 게 없어서 스트리퍼를 하게 됩니다. 모여서.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감독이고요. 스트리퍼를 하니까 아주 처절한 지방 도시의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직업을 구해야 되는데 더 이상 직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셰필드가 철강으로 엄청나게 번영했던 부유했던 도시인데 더 이상 일자리를 찾을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남자들이 스트리퍼를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폴먼트라는 영화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굉장히 센 게 영국의 많은 지방 도시들, 산업 도시들이 비슷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물론 비슷한 상황이라는 게 남자들이 뭐 스트리퍼를 한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 그 정도로 절대절명의 생존의 위기에 처했던 상황. 이게 대부분의 산업 도시들,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시티, 후기 산업 도시에 들어오면서 벌어졌던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셰필드가 이와 같은 쇠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런데 이건 제가 연구하면서 국토부하고 연구하면서 제가 작업을 했던 것인데 셰필드에서 원도심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자, 원도심이 와야겠다. 그러니까 사회, 경제 여러 가지 시스템이 와야겠다는 것이 보편적 분석. 그 다음에 대중교통과 여러 가지 대중교통이 취약하기도 하고 지방과 수도권과 연계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상업시설, 문화예술이 빈약하다. 주거 공공환경이 열악하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체산업, 기업 유치가 불가능하다. 그럼 이 5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물론 위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대중교통이 취약하다고 하는 것을 먼저 해결하는 게 우선순위라고 하는 결론을 도달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제가 3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산 투입이 어렵다, 유동인구 확보가 어렵다, 기업 유치가 어렵다. 결국 이 3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한 단초는 교통 연계를 바꾸는 것이다. 수도권과의 연계, 지역과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투자도 어렵고 유동인구를 하는 것도 어렵고 대체 산업을 유치하는 것도 어렵다라는 결론에 도달해서 대중교통을 확충하면서 지역과 연계를 강화하자. 그러면 여기서 대중교통 취약과 교통 연계가 부실하다고 하는 그 핵심은 뭐냐? 바로 기차죠. 그래서 기차 연계를 강화하는 방식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셰필드가 1994년에 원도심 재생 마스터 플랜을 이제 수립을 하는데요. 여기서 제가 오늘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역세권입니다.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4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1권역, 2권역, 3권역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모든 권역들이 활성화되는 출발점은 바로 제가 아까 언급했던 셰필드 역세권을 재개발하고 재생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새로운 투자를 유치하고 새로운 유동인구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대체 산업을 성장시키는 것이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세권 사업을 벌이기 전에 셰필드가 전 단계에서 일단 매우 중요한 이 얘기도 제가 지난 기초연구 때 똑같이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기초 강의 때도 셰필드 역세권을 벌이기 전에 셰필드가 했던 이 사업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의미가 있어요. 뭐라냐면 공공공간과 보행공간을 개선하는 사업을 먼저 벌입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지도가 뭐냐면 셰필드 역세권과 연결된 원도심에서 건물을 다 빼내고 거리와 공공공간만 표기를 한 겁니다. 이런 모습이 나오겠죠. 그럼 이런 모습을 만들어낸 다음에 표시한 다음에 상황을 실제로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죠. 어떻게 시뮬레이션 하냐면 사람들이 기차역에 내려서 어디로 어떻게 걸어서 어떻게 이동하는가. 그래서 이런 식입니다. 이 지도에서 오른쪽이 셰필드 역이에요. 셰필드 센트럴 스테이션. 여기에서 사람들이 내려서 원도심으로 어떻게 걸어가는가. 내 집으로 그 다음에 시청을 하기 위해서 업무 공간으로 쇼핑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가다 보면 끊기는 지역이 있고 가다 보면 뭔가 불편한 지역이 있고 위험한 지역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부족. 그것들을 하나하나 역세권과 연결해서 개선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권역을 정해서 역세권에서 가까운 근접 역세권, 중거리 역세권, 원거리 역세권에서 이렇게 각각을 하나의 사업지로 정해서 사업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다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셰필드 역세권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셰필드가 사업을 벌이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한꺼번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단위로 쪼개서 사업을 벌이는 것입니다. 1단계로 그래서 하는 것이 바로 셰필드 역이죠. 셰필드 역 주변의 공공 환경을 바꾼 겁니다. 셰필드 역 주변의 공공 환경을 바꾸고 이게 셰필드 역 주변이고요. 그 다음에 앞서 보여드렸던 원 있죠. 이 원으로 연결되는 하나하나 번역이 바로 이런 식인 겁니다. 이렇게 오른쪽 두 장 사진 보여드렸죠. 보행으로 셰필드 역에서 다음 단계로 갔을 때 사람들이 어디 쉴 것인가, 어디서 먹을 것인가 이렇게 해서 보행으로 갈 수 있는 대략 10분 정도 번역 안에 새로운 문화 쿼터 CIQ라고 하는 Cultural Industrial Quarter를 만들고 이것을 통해서 셰필드 역세권을 문화산업지구로 만드는 일을 초기에 벌입니다. 이게 기초 사업이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자리 잡은 다음에
다음 단계로 이제 이동하게 되는데 다음 단계가 뭐냐면 그 지도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요. 요게 셰필드역입니다. 가운데 빨갛게. 요 전체가 지금 보여드리는 게 셰필드 보행 역세권이 되겠죠.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요 위치 오른쪽 두 사진이 요 셰필드역에서 요 위쪽으로 왼쪽으로 올라가는 쪽에 있는 겁니다. 그럼 셰필드 역 중심으로 해서 지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셰필드 시에서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자 앞서 세 개 제가 이유로 그거로 말씀드렸던 투자 유치를 해야 되고 유동인구를 바꿔야 되고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당연히 이 세 개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겠죠. 제일 먼저 하면서 기차역을 바꿨습니다. 기차역에 그리고 셰필드에 지금 이제 앞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초고속 열차가 런던에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도 즉 센트럴 런던에서 수도권에서 그리고 지역 주변 도시에서 올 수 있는 교통 연계가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 다음에 셰필드가 하는 것은 바로 이 위에 셰필드 할렘 대학이 있습니다. 그 셰필드 대학이 굉장히 여기에 가까워요. 따라서 셰필드 대학과 연계해서 산업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혁신, 과학, 기술, 요거한 비즈니스가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 연구소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연구를 해서 그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 문화예술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이 두 지역, 셰필드 할렘 대학 자체가 역세권의 일부로 편입이 돼서 같이 사업을 벌이게 되고 여기서 걸어서 2, 3분 거리에 있는 가장 가까운 지역에 디지털 캠퍼스라고 하는 것을 짓게 되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거의 신의 한 수예요. 거의 활용점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여기에 내려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R&D 사업을 벌이기 되게 유리해요. 이 지역에 요겁니다. 오른쪽에 바로 보이시죠? 기차역에 내려서 바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굉장히 빠르게 갈 수 있는 곳에 첨단 시설을 갖춘 역세권 주변에 비즈니스 번역을 만들고 이 가운데 보이는 바로 이게 셰필드 할렘 대학이에요. 대학이 있고 좋은 기차 연계가 되고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거는 이제 기업만 유치하면 되겠죠. 그 상태에서. 그래서 이 전체를 셰필드 역세권을 문화예술 산업, 창조 산업, 혁신 산업, 지식 산업 허브로 조성하자 이게 셰필드의 전략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다른 앵글로 보여드리면 셰필드 역을 만든다. 본격적으로 셰필드 시와 시의회에서 기업을 유치하기 시작합니다. 또 방송사를 유치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회사를 유치하고 기타 통신사를 유치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셰필드 할렘 대학의 모습이고요. 셰필드 할렘 대학의 각종 연구소들을 이제 그 기업들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요. 그리고 나서 셰필드 디지털 캠퍼스가 2년 전에 2023년에 완공됩니다. 셰필드 디지털 캠퍼스는 말 그대로 첨단 시설을 갖춘 혁신 그 장비, 기술 모든 것을 갖춘 코워킹 스페이스의 개념입니다. 자, 그럼 공간이 만들어졌죠.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기업을 유치하는 거죠. 셰필드가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방식으로 교통 연계 좋아졌다, 주변에 퍼블릭 스페이스가 바뀌었다, 문화예술 시설도 많이 갖추었다, 할렘 대학을 중심으로 리서치 할 수 있는 R&D 시스템을 갖추었다. 기업들을 설득하는 거죠. 그 설득에 성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디지털 캠퍼스가 스타트업을 위한 앵커 시설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크고 작은 주변에 스타트업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계기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이게 이제 건물이 5동인데요. 하나, 둘, 한꺼번에 완공되기 아니라 단계적으로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서 2007년, 9년, 10년, 17년, 23년, 2년 전에 마지막으로 완공이 됐는데 이게 완공되면서 기업들이 유치하는 현황을 제가 조사한 겁니다. 기업들이 계속해서 혁신 기업들이 들어오는데 결정적으로 2010년에 유럽을 대표하는 영국을 대표하는 미디어 그룹이 스카이가 입주를 합니다. 스카이의 헤드쿼터가 입주를 하고요. 그리고 2년 전에 2023년에 브리티시 텔레콤 BT, 우리를 따지면 KT 한국통신이죠. 물론 민영이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셰필드 역세권에 스카이 미디어 그룹과 브리티시 텔레콤이 입주를 합니다. 그러면 다 갖춰졌죠. 교통 인프라 만들어졌죠. R&D 시스템, 문화예술, 그 다음에 공간 만들어졌죠. 거기에 대기업들까지 유치를 성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안의 모습 제가 잠깐 보고 2023년에 완공이 됐는데요. 이런 식으로 안에는 기업들이 입주해서 기업들, 대기업, 중소기업도 있고요. 코워킹 스페이스도 사용하는 다목적. 물론 여기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학생들 할렘 캠퍼스와 연결해서 사용이 되고 이렇게 해서 지역에서는 코워킹 스페이스나 이런 것이 불가능하다. 대기업을 입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반응을 깼습니다. 현재 셰필드 역세권에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기업들을 제가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IBM도 있고요, HSBC 은행도 있고요, 버진미디어 통신사도 있고 사실상 영국을 대표하는 모든 기업들이 셰필드 역세권에 다 모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교통이 편하고 그리고 수도권하고 비교해서 땅값이 훨씬 싸고 그러니까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극복하는 지역의 역세권이 가능하다라는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이게 다 최근의 모습입니다. 하나대학 그리고 디지털 캠퍼스 그리고 역세권 이렇게 해서 더 나아가서 셰필드가 현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면 셰필드 여기 역세권이고요. 지금 이쪽인데 셰필드역 주변에 셰필드라는 도시 주변에는 바슬리, 돈카스터, 로더햄 등등등에서 작은 셰필드와 비슷한 형태의 도시들이 많아요. 이 도시들을 다 묶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차로 대부분이 1시간 아니고 30분에서 1시간이나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셰필드가 중심이 돼서 셰필드에 있는 지역들을 다 묶어서 영국 북부 지역의 허브로 자리합니다. 이게 지금 전체 셰필드를 중심으로 해서 바슬리, 돈카스터, 로더햄 주변 지역에 그 입지한 스타트업들을 제가 조사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셰필드가 지금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영국 북부의 노스 잉글랜드의 북부 지역이 런던과 경쟁합니다. 셰필드 혼자가 아니라 셰필드와 지방이 연대해서 일종의 우리 지금 얘기하는 메가시티 이런 비슷한 거죠. 이렇게 해서 지역과 경쟁하는 구도, 런던과 경쟁하는 구도를 만듭니다. 이것이 셰필드 역세권의 지금 변화하는 모습입니다. 자,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두 개의 사례를 말씀하는데 런던 브릿지와 셰필드 역세권을 말씀드렸는데요. 역세권은 여러분 두 가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전통적인 문제죠. 당면한 문제라고 썼습니다. 당면한 문제는 뭐냐면 역세권은 제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역세권 관련된 법, 도시계획법 건축도 대단히 복잡하고 대단히 죄송한 얘기 좀 후진적이에요. 시대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걸 극복해야 됩니다. 디자인도 그렇고 연구도 그렇고 그리고 특히 우리의 경우는 민자역사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데 이걸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의 모든 기차역이 쇠퇴의 중심으로 부상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런던의 상황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에 도전적인 과제가 생겼습니다. 기차역은 이제는 더 이상 교통 인프라가 아니라 공공환경이 훌륭하게 갖추어진 공간이기도 합니다. 친환경의 중심입니다. 도시 혁신 성장 동력이기도 합니다. 이것까지 가미해야 돼요. 문제를 해결하고 시대의 요구까지 가미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제가 말한 신역세권인데요. 신역세권은 기차, 그 다음에 초고속열차, 지하철, 통합된 모빌리티의 허브입니다. 그러면서 업무 공간, 주거 공간, 상업 공간 연결되는 복합 역세권의 개념을 갖춰야 됩니다. 당연히 1번과 2번이 만들어지면 도시재생을 견인하는 성장 동력이 역세권입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기차역 역세권이 우리 시대를 사회 경제적으로 잘 도약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사진인데요. 유럽에 여러분 어떤 기차역을 지금 가셔도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기업들이 거의 10중 팔고 있습니다. 구글, 알파벳, 아마존, 소니, 트위터 지금 X로 바뀌었죠. 우리 삼성,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IBM, 페이스북 어떤 역세권에 가도 이 기업들이 지금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차역,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신역세권이 가장 살기 좋고 가장 일하기 좋고 가장 친환경적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어떤 역세권을 만들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21세기 신역세권으로 우리 대한민국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것. 이게 우리가 지금 마주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